정지상의 송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대동강을 배경으로 임을 떠나보내는 애틋한 마음을 자연과 대비하여 노래한 칠원절구의 한 시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겐 긴 언덕엔 불빛이 짙푸른데 남포에서 임을 보내며 슬픈 노래 울리네. 대동강 어느 물이야 어느 때 마를 거나 해마다 이별 눈물 강물에 더하는 것을. 자, 비겐 긴 언덕에 비가 그쳤어요. 비가 내리다가 그쳤어요. 불빛이 짙푸르대. 그럼 그 불빛은 살아나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생동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짙푸르다라고 했으니까 뭡니까? 시각적 이미지죠. 요거는 긍정적인 마인드네. 남포에서 공간적 배경이고요.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토성 이렇게 보면 돼요. 님 보내며 제목이 뭐죠? 송인. 송자가 보낼 송자고요. 인자는 사람 인자예요. 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다 님을 보내다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목을 나타내는 구절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슬픈 노래 울리네. 화자의 정서가 뭡니까? 슬프다죠. 슬픈 노래니까 뭡니까? 청각적 이미지네요. 사자의 처지는, 시적 상황은 님을 보내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는 첫 번째 불빛이 짙푸르다와 슬픈 노래가 울리다.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라고 하는 대이미지의 대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임과의 이별이 되겠네요. 대동강 물이야 어느 때 마를 거나 대동강 물이 언제 마를 것인가. 서리법 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의미겠죠. 사행의 도치라고 했는데 요건 이렇게 돼요. 해마다 이별 눈물이 강물에 더하니 어느 때 마를 것인가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3구와 4구가 바뀌어야 이제는 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도치고요. 이별의 눈물이 강물에 더하기 때문에 대동강물은 마르지 않는다. 과장법이죠. 그리고 그 이별의 슬픔이 강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별의 슬픔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별에서 오는 깊은 슬픔을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고요. 여기는 정서를 드러내기 때문에 선경, 후정의 방식이 쓰였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별하는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과 화자가 임을 그리워하고 흘리는 눈물이 대동강물에 보태진다는 일종의 중의적인 표현으로서 3구와 4구가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전체 정리하겠습니다. 한시고요. 칠원절구고요. 근체시다. 근체시, 칠원절구, 요건 잠깐 살펴봅시다. 우리가 흔히 한시를 두 개로 많이 나눕니다. 고체시와 근체시. 고체시와 액체시가 아니고 고체시와 근체시. 당나라 이전에 쓰여졌던 시를 우리는 고체시라고 합니다. 이건 형식의 근체시에 비해서 격식이 자유로워. 그러니까 격식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근체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시예요. 어떤 형식이 딱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한시의 형식을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고체시보다는 근체시를 얘기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한시의 형식, 정확하게는 근체시의 형식은 두 가지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첫 번째는 글자 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 구성이에요. 자, 글자 수는요, 한 줄에 한자가 몇 개가 들어가느냐예요. 그래서 한 줄에 5개가 들어가느냐, 한 줄에 7개가 들어가느냐, 두 종류입니다. 다시 한번, 한 줄에 5개가 들어가면 5원. 그 다음에 한 줄에 7개가 들어가면 7원. 5원이 기본이고 7원이 확장이라고 보셔도 돼요. 편하게 갑시다. 5원, 7원. 자, 기본 구성이라고 하는 거냐? 기본 구성은요, 8줄로 돼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일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줄에 5자이고 8줄이면 5원 율시, 한 줄에 7자이고 8줄이면 7원 율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반토막 내는 게 있어요. 반토막 내면은 8줄에 반토막이니까 뭡니까? 4줄이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절구라고 한다. 한 줄에 5자이고 4줄이면 5원 절구. 한 줄에 7자이고 4줄이면 7원 절구. 절반이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걸 가지고 어떤 운율을 맞추는 방법 내지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으로는 평칙법과 아분법과 대우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평칙법은 발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는 중세국어를 배운 학생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는 사성이라고 하는 걸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평성, 상성, 거성, 입성. 중국어에도 이 사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운율을 맞추는 걸 우리는 평칙법이라고 한다. 근데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사성을. 아분법, 요거는 별표예요. 요건 특정 운자를 맞추어서 시를 짓는 거. 자, 특정 운자 발음을 가지고서는 시를 짓는 것을 운율을 맞추는 경우를 우리가 악운법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짝수의 마지막 글자, 짝수의 마지막 글자를 가지고 운을 맞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운이라고 하는 것이 초성을 뺀 종성과 중성, 중성과 종성을 가지고 맞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짝수의 마지막 글자, 물론 첫 번째 수의 마지막 글자 플러스 짝수의 마지막 글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대우법, 대우법은 기본적으로 대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 대우법은 기본적으로 뭐다? 대꾸법이라고 보면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평칙법과 아분법, 대우법 중에 이 한시에서 운율을 맞추는 것으로는 아분법에다가 별표를 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잠깐 아분법, 특정 운자를 맞춰 시를 짓는 방법에 대해서 살짝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작품이 뭐죠? 정지상의 송인이죠. 자, 송인. 송인에서 아분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잠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자인가요? 7원이죠? 하나, 둘, 셋, 넷, 4줄인가요? 절구예요. 그래서 이건 7원 절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짝수 구절의 마지막 글자에다가 운을 맞춘다고 했어요. 짝수 구절이니까 요것과 요게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첫 번째 줄 플러스 짝수 구절이라고도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줄은 요거겠네요. 그럼 요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발음을 보면 알아요. 요건 뭐죠?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죠. 이거는 노래를 나타내는 가죠. 이거는 파도, 물결을 나타내는 파죠. 그러면 다, 가, 파. 초성을 빼라고요? 아. 됐습니까? 결국 여기 이 시의 아부는 뭡니까? 아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계속 가겠습니다. 서정적이고 애상적이고 체념적이다. 임과 이별에 대한 슬픔이다. 자연현상과 화자가 처한 상황이 대비되어 있다. 비겐 긴 언덕에 햇빛이 푸른데 슬픈 노래 불리네. 자, 풀빛은 자연이죠. 슬픈 노래는 누가 불러요? 인간, 화자가 부르죠. 시각적 이미지죠. 청각적 이미지죠. 그 다음에 요거는 생동감이죠. 요거는 슬프죠.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뭡니까? 슬픈 노래를 부르는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죠.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치와 과장을 통해 이별의 한을 극대화하고 있다. 대동강 무리야 언제 마를 것인가? 해마다 이별 눈물 강물에 더하는 것을. 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해마다 이별 눈물 강물에 더하기 때문에 대동강물은 어느 때도 마를 수가 없다라고 본다면 3구와 4구는 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표현기법 1, 2구의 시상을 전환시켜 이별의 슬픔을 이별 눈물이라고 해서 극대화하고 있다. 그리고 3구에서는 말을 꺼나 서리법을, 4구에서는 과장법이 사용되었는데 이것 또한
이별의 슬픔을 고조시키고 다시 만남에 대한 기대를 체념하도록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지상의 한시, 송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